정열적인 탱고의 본고장, 메시와 마라도나를 배출한 축구 강국. 국가부도는 9번이 났지만 소고기는 꾸준히 먹는 나라. 네, 바로 아르헨티나죠. 사실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땅도 넓고 또 이 넓은 땅에 사람보다 소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한정적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에 불과한 한 지역에만 40%가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전체 인구의 92%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르헨티나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아르헨티나 인구 밀집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약 5,155만 명, 이 중에서도 1,000만 명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 즉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1%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무려 50%가 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아르헨티나, 이곳의 인구 밀도도 심상치 않다고 하거든요. 먼저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전세계 국토 면적 8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면적과 비교해본다면 무려 약 27배에 달하는 거대한 국토 면적을 자랑하고 있죠. 또한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4,577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도시화율은 무려 9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즉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인구, 유독 우측 중앙에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다름 아닌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인구 비중만 해도 전체 인구 4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는 워낙 길쭉하게 생긴 영토를 보유하고 있죠.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 마젤란 해협부터 북쪽에 있는 브라질의 국경까지 약 4,000km에 달하는 길고 긴 땅을 자랑하고 있어요. 결국 고도와 위도의 영향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을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은 지극히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서쪽 지형을 살펴보게 되면 칠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안데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안데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길이가 무려 7,000km에 달한다고 하죠. 7,0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8번을 왕복하고도 편도로 한 번 더 이동해야 하는 수준인데, 또 이 안데스 산맥에는 해발 6,100m 이상의 고봉이 50여 개가 있어 아르헨티나 본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일단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눈이 뒤덮인 고산지대는 물론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은 척박하고 건조한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존다 바람 때문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존다 바람은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롭세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은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고 불어온 바람이 안데스 산맥에 가로막히게 되면서 산맥의 정상을 넘고 이동할 때 수증기를 잃고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 현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할 경우 주변 지역을 아예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결국 아르헨티나 사막 지역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구가 밀집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남극 대륙과 유사한 한랭기후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들이 살기에는 정말 각박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본다면 건조한 사막과 추운 한랭기와는 정반대의 열대우림이 우거진 고온다습한 밀림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북동부 지역의 미시오네스 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손꼽히는 이과수 폭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폭포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개인적으로 정말 가보고 싶은 관광지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우림에서 산다? 만약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간다면 자다가도 옆에서 뱀이 튀어나오고 매일 밤 모기한테 헌혈하고 가끔씩은 독거미한테 물려서 아프고 제규어한테 물리면 진짜 아프고, 만약 운이 안 좋아서 악어한테 물린다면 영영 잠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르헨티나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후의 영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계절이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있어 농사도 잘 되는 팜파스 초원 지역에 밀집되어 살가게 했어요. 이 팜파스 초원 지역 중에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르헨티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이점을 토대로 농축산물 산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아르헨티나의 전체 인구수는 4,577만 명이지만 이 넓은 땅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 소는 5,4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해요. 이로 인해 소가 워낙 싸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소를 100kg을 먹기도 하고, 2022년 기준 아르헨티나 수출의 70% 이상을 농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1차 산업 위주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상황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인구 밀집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거든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00년대 초중반,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럽 각국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만 했죠. 그리고 이때 주위를 둘러보다가 유럽의 눈에 들어왔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라는 곳은 파타고니아 팜파스 초원에 거대한 라플라타 강까지 흐르고 있어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농축산물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이 영향으로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에서 좀 친다는 영국과 프랑스 수준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죠. 결국 아르헨티나는 전세계 경제규모 5위라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때 사람들은 이른바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많은 유럽인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선택했는데 1930년대까지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만 해도 무려 부산 인구수보다도 많은 35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해요. 이 중에서 대다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계 사람이었고 아르헨티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 이민자들과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동부 해안 지역 항구들을 중심으로 중공업이 발달하기도 했는데 이 영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사실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발전 속도는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고 발전이 빨라지는 만큼 각종 인프라와 일자리는 증가하게 되니까요. 결국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산업이 집중되는 것과 동시에 유럽의 자본이 더해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도시를 남미의 파리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상황은 훗날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백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가 되었던 과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아르헨티나의 산업 구조에는 한계가 존재했어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계속해서 온화한 기후가 유지된다고 해도 자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농작물이나 소고기가 매번 잘 팔릴 거라는 보장이 없었을 뿐더러 1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 전 세계 각국이 발전된 인프라를 건설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더해 아르헨티나에는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한 정치인들이 실권을 잡기도 하면서 현재 아르헨티나는 한때 전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죠.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 연 94.8%를 찍기도 했고 물가 상승률이 멈출 생각을 보이지 않자 아르헨티나 국민들 사이에선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르헨티나 정치인들 상당수는 국민들의 복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포퓰리즘식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복지 정책을 늘려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늘리는 것보다도 줄이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던 복지를 갑자기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테니까요.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재정 적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고 아르헨티나 통화인 아우스트라를 페소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시도하는 등 계속되는 무리수 끝에 통화의 가치를 10분의 1 토막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어요. 그 결과 2023년 7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무려 97%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아르헨티나 정부도 한때 긴축 재정에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민영화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지시사항도 잘 듣고 열심히 해보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통화 가치가 나락으로 빠져버린 이 상황은 아르헨티나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국가는 돈을 빌려와서 못 갚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과연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아르헨티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향방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